첫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늦가을의 새벽.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맑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27사단 이기자 부대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헌병 대대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 남짓된 강철민 소령은 대대장실 창가에 서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위병소 근무 교대를 위해 이동하는 헌병들의 절도 있는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는 깊은 연륜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대대장님 기상하셨습니까? 노크 소리와 함께 작전과장인 김민준 대위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갓 달인 듯 주름 하나 없는 전투복을 입은 다부지고 반듯한 인상의 젊은 장교였습니다. 김 대위 좋은 아침일세. 밤새 별일은 없었고? 강소령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중요 지휘부에서 능력을 인정받다가 스스로 최전방 부대를 지원해온 그의 부임은 조용했던 부대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근무지 이상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단 지휘관 회의가 있으시고 오후에는 신임 간부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대위가 깔끔하게 보고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요청했던 자료, 바로 사단 내 고충 처리 현황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서류를 꼼꼼히 살폈고 특히 한 통신부대 소속 인물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따로 표시까지 해두었습니다. 김 대위, 혹시 105통신대대의 백도의 중사라고 아는가? 강소령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도의 중사 말입니까? 통신대대에서는 손꼽히는 고참 부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처리가 빈틈이 없어 상급자들의 신임이 두텁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 그냥 서류에 이름이 자주 보여서 말이야. 강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랜 수사 경험이 보내는 경고 신호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투복 상의를 여몄습니다. 식사하러 가지. 오늘 아침 메뉴가 뭔가? 쌀밥에 쇠고기 미역국 그리고 조기튀김입니다. 조기튀김이라. 병사들이 좋아하겠군. 가자. 강소령은 부대 내 자신의 식당이 아닌 여러 부대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통합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양한 부대원들이 뒤섞여 있는 곳. 그곳에야말로 꾸며내지 않은 부대의 진짜 얼굴이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아침 7시. 사단 통합식당은 젊은 장병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배식구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식판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간간이 터져나오는 웃음소리가 공간을 꽉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한 테이블만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05통신대대 소속의 여군 부사관들이 모여 앉은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의 상석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윤소림 상사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백도의 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면서도 맞은편에 앉은 신임 하사를 향해 경멸과 감시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앉은 이는 하선우 하사였습니다. 갓 임관하여 부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밥알만 세고 있었습니다. 길게 내린 앞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언뜻 드러난 왼쪽 뺨에 검붉은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야, 하선우. 백중사가 숟가락을 식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불렀습니다.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송곳처럼 날카롭게 하하사의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네, 백도의 중사님. 하하사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고개는 여전히 들지 못했습니다. 고개 쳐들고 말 못해? 군인이 밥상머리에서 그게 무슨 태도야. 내가 어제 똑바로 하라고 했을 텐데. 죄송. 합니다.
죄송하면 다니?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야. 알아들어? 백 중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병사 몇몇이 힐끔거렸지만 이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다시 자신들의 식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테이블에 엮여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윤 상사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백 중사,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신임 하사님 어젯밤에 잠을 설쳐서 피곤하신가 보지. 안 그런가 하하사? 그 말에 하선우 하사의 어깨가 더욱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젯밤 윤 상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백 중사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관물대에 수차례 부딪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뺨의 멍은 그때 생긴 상처였습니다. 아닙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래, 똑바로 해. 여기서는 계급이 법이고 짬이 하늘이야. 명심해. 백 중사는 차갑게 내뱉고는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을 알기에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기자! 식당 입구에서 우렁찬 경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당 당번병이 입구에 들어선 강철민 소령을 발견하고 외친 소리였습니다. 식사를 하던 모든 장병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례했습니다. 편히들 식사해. 강소령이 부드럽게 손짓하며 식당 내부를 자연스럽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모든 테이블, 모든 장병들의 얼굴을 스캔하듯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5통신대대 테이블에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유독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눈길이 갔지만 곧이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한 여군 하사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소령은 일부러 그들 테이블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하선우 하사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군. 강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다져진 수사관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식판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퇴식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의도적으로 통신대대 테이블을 지나치도록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에 가까워질수록 강소령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마침내 그가 테이블 바로 옆을 지나는 순간 하선우 하사가 긴장한 나머지 수저를 식판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하하사가 화들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민 소령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앞머리가 옆으로 쏠리면서 그늘에 가려져 있던 상처의 전체 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검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추려는 듯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찬 어린 군인의 눈동자.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소령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한 기세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도의 중사와 윤소림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은 퇴식구로 향하던 걸음을 돌려 테이블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선우 하사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뭔가. 낮고 조용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공포에 질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묻고 있다. 이름. 강소령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하사의 멍든 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선우. 하사입니다. 모기만 한 목소리가 그녀의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강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좀 보지. 강철민 소령의 헌병대대장실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규정집과 서류들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 한가운데 걸린 법삼장이라는 액자만이 방의 주인이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를 묵직하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방 한가운데에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이곳으로 오는 내내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공포와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강소령은 자신의 높은 의자가 아닌 그녀의 맞은편 낮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전과장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김대위, 따뜻한 차 한 잔 부탁하네. 그리고 아무도 이 방에 들이지 말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하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다그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새끼 고양이가 스스로 경계를 풀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압박이 아닌 상처받은 이를 위한 조심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녹차 잔이 들어왔고 강소령은 찻잔을 받아 하하사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우선 좀 앉지. 그리고 차부터 한 잔 마시게. 괜찮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 아닌가. 앉으라는 것도 내 명령일세. 강소령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말투에 하하사는 마지못해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뻣뻣하게 굳은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을 향해 다가갔지만 미세한 떨림 때문에 쉽사리 잔을 잡지 못했습니다. 겁먹지 않아도 된다. 나는 널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야. 강소령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저 묻고 싶은 게 있을 뿐이다. 자네 얼굴의 상처는 어찌된 일인가?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군. 하선우 하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식당에서 마주쳤던 선임들의 서늘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사실대로 말했다가 어떤 보복을 당하게 될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꼰질렀냐? 군 생활 끝나고 싶어? 귓가에 그녀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어젯밤에 점호 준비를 하다가 관물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미리 준비해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안전한 변명. 강소령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하하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으로 흔들리는 동공. 그는 수많은 피의자들을 신문하며 저런 눈빛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저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관물대 모서리라. 아주 날카로운 모서리였나 보군. 사람 손자국 모양으로 찍히는 걸 보니 말이야. 하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선우 하사. 나는 자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라는 두려움. 말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 그리고 자네를 괴롭힌 그들에게 돌아가서 당해야 할 더 큰 고통에 대한 공포.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하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하하사. 여기는 헌병대장실이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자네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걸세. 이 방 안에서 자네가 하는 모든 말은 자네를 지키는 칼이 될 거고 그들을 겨누는 총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네. 강소령은 허리를 숙여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한 번만 더 묻겠다. 자네 얼굴의 상처 누가 만든 거지? 그의 진심이 담긴 눈빛과 목소리에 하선우 하사가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침묵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임관하던 날 자랑스럽게 경례를 붙이던 자신의 모습,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 번 터져나온 울음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눌렸던 서러움과 고통,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은 말없이 자리로 돌아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습니다. 한참 후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하선우 하사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도의 중사님과 윤소림 상사님이 그랬습니다. 드디어 진실의 첫 조각이 어두운 심연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철민 소령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대위. 지금 당장 수사팀 전원 대대장실로 집합시키도록. 그리고 하선우 하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의료 지원을 준비해. 지금부터 105통신대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사건명 코드레드. 작전 개시다. 강철민 소령의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헌병 대대장실의 문이 열리고 수사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습니다. 팀을 이끄는 베테랑 수사관 박성진 상사를 필두로 날카로운 눈빛의 여군 장교 이지연 중위, 그리고 듬직한 체구의 행동파 김상철 중사까지 팀 전원이 칼날 같은 긴장감 속에서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방 한편에서 여전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하선우 하사를 잠시 훑어본 뒤 곧바로 강소령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기자. 박성진 상사 외 2명, 대대장님 호출에 응했습니다. 박 상사의 경례 구호는 그의 오랜 군 생활의 깊이를 보여주듯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들 편히 쉬어.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앉도록. 이중희는 하선우 하사 옆에 앉아서 좀 챙겨주게.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 중위가 곧바로 하하사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같은 여군이자 선배의 따뜻한 손길에 하하사의 떨림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강소령은 수사팀원들을 앞에 두고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도록. 여기 있는 하선우 하사는 105통신대대 소속으로 지난 수개월간 선임 부사관인 윤소림 상사와 백도의 중사에게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얼굴의 상처는 바로 어젯밤에 발생한 폭행의 흔적이다. 팀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특히 상습과 폭행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군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부사관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니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하사의 말에 따르면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인격모독, 사적인 지시 강요 등 군형법을 명백히 위반한 혐의가 다수 포착된다. 이는 단순히 군 기강의 문제를 넘어선 한 군인의 인권을 짓밟은 중대한 범죄다. 강소령은 책상 위에 놓인 군형법전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사건을 코드 레드로 명명하고 상급 부대에 먼저 보고하는 통상 절차를 생략한다. 지금 이 시간부로 헌병대장 직권으로 105통신대대 소속 윤소림 상사, 백도의 중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다. 강제수사 말씀이십니까? 박성진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들은 증거를 없애거나 서로 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용납할 수 없어. 박 상사와 김 중사는 즉시 체포조를 꾸려 출동 준비를 하고 이중희는 여기서 하하사의 공식 진술서 작성을 시작하도록.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수사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소령의 결단력 있는 지휘 아래 정의를 향한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105통신대대 건물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다. 수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대대장실에는 이지연 중위와 하선우 하사 단둘이 남았습니다. 이 중위는 딱딱한 수사관의 모습 대신 따뜻한 언니처럼 하하사를 대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녹음기와 노트북을 올려놓으며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선우 하사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나한테는 그냥 편하게 다 얘기해도 돼. 그 다정한 말 한마디에 하하사는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부대에 왔을 때부터였습니다. 윤소림 상사님과 백도의 중사님은 유독 저를 심하게 대했습니다. 너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라면서. 그녀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질책이 시간이 갈수록 인격적인 모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동기나 후임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실수를 지적하며 망신을 주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통신 장비 설명서를 제대로 못 외웠다고 백 중사님이 새벽 2시에 저를 창고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다 외울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꾸벅 졸기라도 하면 욕설과 함께 머리를 툭툭 치셨습니다. 폭행도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 이 중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요. 직접적인 폭행은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였습니다. 윤 상사님이 주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면서 어깨를 세게 밀치거나 등을 때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하사는 자신의 전투복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뚝 곳곳에 희미하게 남은 멍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주말에 외출이나 외박을 나가지 못하게 막는 일도 잦았습니다.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하는데 어딜 나가냐면서 당직 근무를 강요했고 자신들의 빨래나 청소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이 중위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며 그녀의 진술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점호가 끝나고 백 중사님이 저를 생활관 뒤편으로 불렀습니다. 낮에 있었던 훈련 때 제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대대 전체가 욕을 먹었다면서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그때 윤 상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백 중사를 부추겼다고 했습니다. 백 중사 말로 해서 뭘 해. 저런 건 몸으로 배워야 정신 차리지. 윤 상사님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백 중사님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에 그리고 주먹으로 하하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끔찍했던 순간의 공포가 다시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이 중위는 조용히 녹음을 멈추고 그녀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한참 만에 진정한 하하사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선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외면했습니다. 방관. 그것은 폭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잔인한 칼날이었습니다. 이 중위는 하하사의 진술을 통해 백오통신대대 내부에 깊게 뿌리내린 침묵의 문화를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2명의 가해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백오통신대대 사무실. 윤소림 상사와 백도의 중사는 애써 태어난 척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당에서 헌병대장이 하선우를 데리고 사라진 뒤 부대 전체에 보이지 않는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젠장. 강철민 그 인간 눈빛 봤습니까? 보통이 아니던데요. 백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윤 상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입 조심 못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하선우 그 가서 질질 짜면서 다 불어버린 거 아닙니까? 불긴 뭘 불어. 걔가 그럴 깡이나 있는 애 같아? 그냥 멍 자국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돌려보내겠지. 평소처럼 관물대에 부딪혔다고 했을 거야. 윤 상사는 애써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역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인 절차라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일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불었으면 어떡합니까, 윤 상사님.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백 중사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렸습니다. 윤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헌병대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정신 차려, 백도희. 우린 아무 잘못 없어.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였을 뿐이야. 요즘 애들이 빠져가지고 조금만 쓴소리에도 찔러대는 세상이 문제인 거지. 그리고 증거 있어? 걔 몸에 난 멍 자국 몇 개. 그거 가지고 절대 우리 못 건드려. 윤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군 생활과 부대 내 입지를 믿었습니다. 신임 헌병대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자신들을 함부로 건드리진 못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애들 입단속부터 시켜.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놈들. 쓸데없는 소리 나오지 않게 똑바로 교육해놔. 네, 알겠습니다. 백 중사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목격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윤 상사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서류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선우를 데려가던 강철민 소령의 차가운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뱀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헌병대 순찰차 2대가 105통신대대 본부 건물 앞에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 아래 부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내리는 6명의 헌병들의 얼굴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투복 팔에 부착된 MP 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늘한 경고였습니다. 박성진 상사가 손짓하자 팀은 2개 조로 나뉘었습니다. 박 상사가 이끄는 1조는 윤소림 상사의 사무실로, 나머지 2조는 백도의 중사가 있을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늑대떼처럼 신속하고 은밀했습니다. 헌병대는 웬일이야? 무슨 일 있나? 건물 복도를 지나던 병사들이 낯선 풍경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헌병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누구도 감히 앞을 막아서거나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박 상사조가 통신대대 행정반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윤소림 상사가 다른 간부와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상사는 심호흡 한번 하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행정반에 있던 모두가 화들짝 놀라 입구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헌병들이 있었습니다. 행정반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야? 함부로. 윤소림 상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려다 그들의 팔에 있는 완장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습니다. 박성진 상사가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105통신대대 소속 윤소림 상사 맞으십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들 이러십니까? 무슨 일인지. 윤 상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귀관을 군형법상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폭행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상사의 선언은 행정반 전체의 망치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부들과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체포? 지금 제정신입니까? 무슨 근거로? 영장은 있습니까? 윤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2 눈을 부릅떴습니다. 본건은 증거를 없앨 우려가 명백하여 헌병대장 직권으로 영장 없이 집행하는 긴급 체포입니다. 귀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의 부당함을 법원에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박 상사는 미란다 원칙을 기계처럼 읊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이거나 내 몸에 손대지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따위 짓을 해. 윤 상사가 발악하듯 소리치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박 상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수사 경력 동안 이런 저항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윤소림 상사, 더 이상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차가운 경고와 함께 옆에 있던 헌병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짚었습니다. 그 순간 윤 상사의 모든 저항이 거짓말처럼 꺾였습니다. 평생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그녀의 자존심이 수많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그녀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윤소림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같은 시각 백도의 중사는 부사관 생활관 휴게실에서 어젯밤 일을 목격했던 후배 2명을 불러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어젯밤 일에 대해서 딴 생각 품지 마. 알았어? 우린 그냥 하선우 군기 좀 잡은 거야.
누가 혹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못 봤다고 대답해. 괜히 입 잘못 놀렸다가 니들 군 생활까지 꼬이게 만들지 말고. 그녀의 협박에 어린 하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알겠습니다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섰습니다. 백도의 중사.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백중사가 신경질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헌병들의 등장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뭡니까 당신들은? 사단 헌병대입니다. 백도의 중사를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이 수갑을 꺼내 보이며 다가섰습니다. 백중사는 윤 상사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황을 넘어 극도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뭐? 체포? 이 새끼가 장난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선우 그 미친년이 꼰지르디? 그녀는 헌병에게 달려들 듯 소리치며 저항했습니다. 이거 나. 개새끼들아. 나. 백중사가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헌병들은 훈련받은 대로 신속하게 그녀의 양팔을 제압하고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까까지 부하들 앞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군림하던 그녀의 권위가 단 몇 초 만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아, 나. 그녀의 비명은 생활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란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방에서 고개를 내밀던 병사들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백중사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행정반에서 끌려나온 윤소림 상사와 생활관에서 끌려나온 백도의 중사는 대대 본부 건물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에는 똑같이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분노, 절망, 배신감. 온갖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헌병들은 두 사람을 순찰차 뒷좌석에 각각 태웠습니다. 그들이 차에 타는 모든 과정은 105통신대대 소속 장병 수십 명이 창문과 복도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민 소령이 의도한 공개적인 쇼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한편 사단 사령부. 사단장 박진우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철민 소령의 보고를 받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든 채 굳은 얼굴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는 내 결재도 받지 않고 직할 때 간부 둘을 긴급 체포했다, 이 말인가? 사단장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커 부득이하게 먼저 조치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소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진우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소령을 질책하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지휘관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기자 부대의 사단장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이기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박 소장은 눈을 뜨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소령. 네, 사단장님. 좋다. 자네 판단을 믿지. 이번 수사 어떤 외압이나 방해 없이 자네 소신껏 진행하도록 하게. 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과 권한을 위임하겠네. 대신 조건이 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한 놈도 빠짐없이 관련된 모든 자들을 모조리 색출해내. 방관한 자, 묵인한 자, 비호한 자까지. 이번 기회에 우리 사단에 발붙이고 있는 악습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게. 할 수 있겠나? 사단장의 단호한 음성에 강철민 소령은 등골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칼이 되어 부대를 개혁하라는 최고 지휘관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제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박진우 소장은 부관을 불렀습니다. 감찰, 법무참모 그리고 주임원사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이제부터 대청소 시작이다. 화천의 작은 부대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7사단 헌병대대 본부 지하.
창문 하나 없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취조실은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공간이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윤소림 상사와 백도의 중사는 각각 다른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취조실 1호. 백도의 중사. 그래서 어젯밤 생활관 뒤편에서 하선우 하사를 폭행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듬직한 체구의 김상철 중사가 책상 위 조명을 백도희의 얼굴 쪽으로 살짝 돌리며 물었습니다. 백도희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폭행? 웃기지 마쇼.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 군기 좀 잡은 걸 가지고 폭행? 내가 하선우 뺨 한 대 때린 건 맞는데 그건 훈계였어. 훈계. 뺨 한 대라고 하셨습니까? 김중사는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 한 대. 그의 훈련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졸아서 부대 전체가 욕먹게 생겼는데 그럼 그걸 그냥 둬? 당신 같으면 두겠어? 하선우 하사의 말에 따르면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맞고 머리채를 잡힌 채 벽에 부딪혔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미친 말을 믿어?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내가 밀치면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뿐이야. 걔가 나한테 대들었다고. 백도희는 억울하다는 듯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김중사는 그녀의 감정적인 대응에 전혀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서류철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건 방금 전군 병원에서 촬영한 하선우 하사의 진단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는 하선우 하사의 멍든 뺨과 팔 그리고 목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의 몸싸움으로 생긴 상처로 보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폭행의 증거입니다. 백중사. 백도희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에서 시선을 피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를 엿먹이려고 그하고 당신들이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백중사.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수사팀은 백오통신대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김중사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으로 백도희를 압박했습니다. 닫힌 공간 안에서 자신의 거짓말과 마주하게 된 백도희는 극도의 불안감에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그녀의 성벽에 첫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옆방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윤소림 상사는 노련한 박성진 상사 앞에서 시종일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상사님, 저도 억울합니다. 물론 백 중사가 좀 과하게 행동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까지 이렇게 수갑을 차고 끌려와 조사를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교묘하게 자신과 백도의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백중사가 흥분해서 하하사를 다그치기에 그만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백중사의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떼어놓지 못한 책임은 통감합니다. 그건 지휘 책임으로 달게 징계를 받겠습니다. 말리셨다고요? 박 상사가 돋보기 안경 너머로 그녀를 쳐다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이상하군요. 하선우 하사의 진술과는 정반대라서 말입니다. 하하사는 윤 상사께서 오히려 말로 해서 뭘 해, 몸으로 배워야 정신 차리지라며 백중사를 부추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건 명백한 무고입니다. 하하사가 저에게 개인적인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윤소림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짜온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박성진 상사는 그런 그녀의 태도에 콧방귀를 뀌며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앙심이라.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주말에 귀관의 집에 불러 김치를 담그게 한 일 같은 겁니까? 윤소림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아니면 귀관의 개인적인 빨래나 청소를 시킨 일? 그것도 아니면 하하사의 월급 일부를 부대 발전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상납받은 일은 어떻습니까?
박성진 상사가 읊는 내용은 하선우 하사의 진술서에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윤소림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녀의 혐의들을 나열했습니다. 윤소림 상사. 폭행을 방조한 것은 당신의 수많은 혐의 중 가장 가벼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당신의 남은 군 생활을 위해서도 좋을 겁니다. 윤소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수렁에 빠졌는지를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헌병대의 수사는 전방위적으로 백오통신대대를 옥죄어 들어갔습니다. 이지연 중위가 이끄는 조사팀은 대대 병사들과 부사관들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라며 입을 닫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침묵의 문화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벌이 아닌 부대를 바로잡기 위한 조사임을 강조하며 그들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침묵이 나중에 여러분의 동기나 후임, 혹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그리고 두 주범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은 익명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대 마음의 편지함에는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했던 윤 상사와 백 중사의 비위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도의 중사님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에게는 일부러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으로 작업을 보내 괴롭혔습니다. 윤소림 상사님은 부모님께 선물할 물건을 저희에게 강매한 적이 있습니다. 제보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선우 하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대장님, 백오통신대대 주임원사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작전과장의 보고에 강철민 소령은 서류에서 눈을 뗐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군 생활의 연륜이 얼굴에 가득한 통신대대 주임원사가 대대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기자, 헌병 대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앉으시죠, 원사님. 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턱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미묘한 신경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임원사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먼저 저희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사단 전체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부사관단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하지만 대대장님, 이번 일은 좀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백중사와 윤 상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군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아이들 군기 잡으려다 좀 지나쳤던 것뿐인데 이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데려가는 건. 원사님. 강소령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사람을 때려 다치게 만들고 인격을 모독하고 돈을 빼앗는 것이 군기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아는 군대와 원사님이 아는 군대는 다른 모양입니다. 강소령의 차가운 말에 주임원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한 장을 꺼내 그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하선우 하사가 주임원사에게 제출했던 고충처리 면담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원사님께 3번이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사님은 단 한 번도 하하사를 만나주지 않았더군요. 이유가 뭡니까? 주임원사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습니다. 그건 바빠서. 제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바쁘셨다고요? 강소령은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원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군대가 썩는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통받는 부하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지휘관들. 저는 이번 수사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뿌리 뽑을 생각입니다. 부하의 면담 신청서를 묵살한 행위,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면 그건 공범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사님께서는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재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죠. 곧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임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얕잡아 봤던 젊은 소령의 눈빛은
그의 오랜 군 생활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대장실을 나섰습니다. 강철민 소령은 무너져 내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의졸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원사님. 취조실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백도의 중사는 묵비권으로 버틴 지 하루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불안한 눈빛과 잘게 떠는 손은 그녀의 한계가 가까워졌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중사가 새로운 서류철을 들고 취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개인 사유로 전역한 한 부사관의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선우 하사가 오기 전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부대를 떠나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백도의 중사.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 중사는 서류를 그녀 앞에 펼쳐 보이지 않고 그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하선우 하사를 훈계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동안 작년에 부대를 떠난 그 후임은 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까? 당신이 그녀에게 했던 모든 언어폭력, 사적인 괴롭힘, 그리고 폭행까지. 그 후임이 어젯밤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백도희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잘못이 눈앞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백도의 중사는 악마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군 생활 전부를 짓밟았어요. 이게 그 후임이 한 말입니다. 거짓말. 그이 뭘 안다고 떠들어. 거짓말입니까?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김 중사가 내민 것은 과거 백도희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울고 있는 과거의 피해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고 있는 백도희의 모습.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군기는 바짝. 그래도 내 새끼. 그 사진 한 장이 백도희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다 그런 게 아니야. 윤 상사님이 시켜서. 그 사람이 다 시킨 거야.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울음 섞인 자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윤소림 상사의 비호 아래 저질러왔던 자신의 모든 잘못을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사팀은 윤소림 상사의 관사에서 작은 다이어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후임들에게서 빼앗은 돈의 액수와 날짜 그리고 그들의 약점까지 소름 끼치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악마의 기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단장 주재 지휘관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단 내 모든 부대의 지휘관과 주임원사들이 사령부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박진우 사단장은 강철민 소령이 제출한 중간 수사 결과 보고서를 단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단순한 비위가 아니다. 우리 군의 근간을 좀먹는 독버섯이다. 독버섯은 뽑아내지 않으면 온 산을 뒤덮는다. 나는 오늘부로 이 썩어 빠진 독버섯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로 결심했다. 박진우 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일부로 사단 전 부대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감찰팀은 모든 부대의 부조리 실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파악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된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 보고하도록. 이번 감찰에서 문제를 묵인하거나 은폐하려는 지휘관은 즉시 그 자리에서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상. 사단장의 선언은 사단 전체에 내려진 계엄령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27사단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 앞에 피고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윤소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하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반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파면에 처한다.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예 제대였습니다. 윤소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가 풀려 휘청였습니다. 피고인 백도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해임에 처한다. 백도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피고인 주임원사. 부사관단의 최고 선임자로서 부하의 고충을 묵살하고 관리 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을 강제 전역에 처한다. 주임원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오랜 군 생활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치욕적이었습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컸습니다. 105통 신대대는 지휘부 전체가 교체되었고 부대 개편 수준의 쇄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가 군을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휴가가 끝나갈 무렵 하선우는 강철민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대장님, 저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괜찮겠나 하사? 네. 제가 겪은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처럼 저도 언젠가 어려움에 처한 후배에게 힘이 되어주는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수화기 넘어 강철민 소령은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불씨를 본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여름의 초입. 하선우 하사는 전출된 새로운 부대에서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하사, 긴장 풀어. 신임 간부 때는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야. 모르는 거 있으면 창피해하지 말고 언제든 나한테 물어봐. 알았지? 그녀는 갓 임관하여 모든 것이 서툰 후배의 어깨를 다독이며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좋은 선임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병장 저편으로 사단 정기 순찰을 위해 방문한 익숙한 지휘 차량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중령으로 진급한 강철민이었습니다. 그는 작년의 공적을 인정받아 진급한 후 더 큰 부대의 헌병대 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있었습니다. 강철민 중령은 연병장 위 부대원들을 둘러보다가 후배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하선우 하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선우 하사도 그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선우 하사는 그를 향해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경례했습니다. 강철민 중령은 그런 그녀를 향해 따뜻하고 신뢰 가득한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쏘아올린 신호탄. 한 지휘관의 소신이 지켜낸 정의.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바람이 군대의 굳게 닫힌 창문을 열고 새로운 희망의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중령은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화천의 차가웠던 겨울은 가고 눈부신 여름의 햇살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여성 장군, 그녀를 무시하던 친구들은 잠시 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면서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23년 가을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육군 수도군단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수많은 전자장비의 열기와 인간의 긴장이 뒤섞여 팽팽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축구장만 한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운 전면 스크린에는 수도권 서남부 일대의 지형과 아군, 그리고 가상 적군의 위치가 촘촘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십 명의 장병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분석하며 분주하게 손을 놀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보고를 주고받았다.
그 모든 움직임의 중심, 통제실 가장 높은 단상에 선 사단장 하선주 소장의 등은 히말라야의 어느 고봉처럼 굳건하고 고요했다. 현 시간부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2단계 상황을 종료한다. 각 부대는 지정된 절차에 따라 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복귀 명령 시까지 현 위치에서 재정비 및 경계에 만전을 기할 것. 선주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이크를 타고 흐르는 음성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만 그 안에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강도 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끈 지휘관의 묵직한 권위와 부하들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충성. 스피커를 통해 예하 사단장들과 여단장들의 우렁찬 복명이 차례로 들려왔다. 하선주.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사단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최초의 여성 보병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을 거쳐 마침내 수도 서울의 핵심 관문을 방어하는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수도군단을 지휘하는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 군 내부에서는 존경과 두려움을 담아 관악산 호랑이로, 외부에서는 유리천장을 부순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50대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다부진 체격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서늘하리만치 이지적인 눈빛은 그녀가 걸어온 군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 훈련 상황 종료를 선언한 선주가 잠시 숨을 돌리며 등받이에 언뜻 몸을 기댔을 때 부관인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결제 서류와 함께 개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개인 우편물? 늘 딱딱한 군사 기호와 작전 계획서만 오가는 사단장 집무실의 개인 우편물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생경했다. 선주는 무심코 서류철 위에 놓인 아이보리색 고급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중앙에는 금박으로 인왕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선주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녹슨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내며 삐걱 열렸다. 25년 전 잿빛으로 가득했던 여고 시절의 풍경이 흐릿한 흑백 필름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개발되기 전 달동네의 비좁은 단칸방, 장마철이면 벽지를 타고 스며들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교실 한 구석에서 늘 유령처럼 존재감을 지우고 있던 어린 자신.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유진이 있었다. 당시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외동딸이었던 오유진. 그녀는 반짝이는 페라가모 구두와 계절마다 바뀌는 명품 가방, 그리고 언제나 주변에 넘쳐나는 친구들로 자신만의 견고한 왕국을 구축한 여왕이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왕국에서 가난하고 볼품없었던 하선주는 가장 손쉬운 먹잇감이자 조롱거리였다. 어머 선주야. 오늘 점심도 저 퍽퍽한 빵 하나로 때우게. 그러다 키 안 큰다. 쟤네 집 재개발 지역에 있는 판자촌이라며? 어쩐지 옷에서 퀴퀴한 냄새 나는 것 같더라. 유진과 그 무리들이 던지는 경멸적인 말들은 보이지 않는 유리 파편이 되어 어린 선주의 가슴에 촘촘히 박혔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오지 못해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날들, 비 오는 날이면 물이 셀까봐 낡은 책가방을 품에 안고 뛰어가던 하굣길, 낡아서 뒤축이 다 닳아버린 운동화를 감추기 위해 애쓰던 모습, 그 모든 것을 비웃던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지난 25년간 단 한순간도 완벽하게 잊어본 적 없는 상처였다. 군인이 되어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과 수많은 위기, 역경을 넘었지만 유독 그 시절의 기억만큼은 희미해지지 않고 끈질기게 그녀를 따라다녔다. 사단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김소령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선주는 퍼뜩 현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수고했다, 김소령. 이제 퇴근해도 좋다. 아닙니다. 사단장님께서 퇴근하셔야 저도 마음 편히 퇴근할 수 있습니다. 부관의 충직한 대답에 선주는 더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군단 사령부 연병장을 가로질러 관사로 향하는 짧은 길. 서늘한 밤 공기가 훈련으로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과거의 잔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동창회라. 관사에 도착하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편 박지훈 교수가 그녀를 맞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사를 가르치는 그는 선주가 유일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선주가 말없이 동창회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인왕고등학교 동창회? 당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지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주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갈 생각 없어. 가봤자 좋을 것 하나 없는 자리니까. 오유진. 그 사람 때문이야? 지우는 아내의 과거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선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찻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선주의 마음속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선주야. 25년 전의 하선주와 지금의 하선주는 다른 사람이야. 그때는 힘없고 가난한 여고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수만 명의 부하들을 지휘하는 사단장이야. 당신의 말 한마디에 전차와 포가 움직이고 국민들이 당신을 믿고 발 뻗고 자. 뭐가 두려운 거야? 두려운 게 아니야. 그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시절의 초라한 나를 그리고 그 시절의 나를 비웃던 그들의 얼굴을. 피하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당신이 수많은 전투와 훈련에서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그거 아니었나? 가장 강력한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다. 그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보여줘. 복수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하선주 소장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은 정리될 거야. 남편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신뢰가 담긴 목소리는 언제나 선주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뜨거운 기미로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 소녀의 얼굴이 어른거렸지만 그 옆으로 별 2개가 박힌 견장을 단 현재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그래, 박지훈의 말이 맞았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넘어야 할 마지막 고지일지도 모른다. 알았어. 가볼게. 25년 만의 외출인데 너무 초라하게 하고 갈 순 없겠지? 선주가 마침내 결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짓자 지훈도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동창회 당일. 선주는 오랜만에 군복이 아닌 사복을 꺼내 입었다. 옷장에는 남편과 함께 큰 마음 먹고 맞춘 몇 벌의 고급스러운 정장과 원피스가 걸려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가장 기본적이고 단정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였다. 화려한 장신구 대신 손목에는 20년 넘게 그녀의 분신처럼 함께한 군용시계를 그대로 찼다. 아주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로 최소한의 예의만 갖췄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지만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강철 같은 자세와 스스로를 제어하는데 익숙한 절제된 분위기는 그 어떤 명품보다 더한 위엄과 품격을 자아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하선주였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로비는 값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동창들이 내뿜는 각양각색의 향수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싸움으로 가득했다. 그 번잡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선주는 마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듯한 깊은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가 매일 마주하는 세계는 국가의 안위와 부하들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냉엄한 현실이었지만 이곳은 오직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인 듯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어머, 저기. 혹시 하선주 아니니?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아는 체를 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창들은 단정하다 못해 수수하기까지 한 그녀의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구더라? 아, 옛날에 엄청 가난했던 애 아냐? 하나도 안 변했네. 여전히 촌스러워. 선주는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연회장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연회장 입구에 한 여자가 등장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치장하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연회장 조명을 받아 눈부신 빛을 발하는 여자.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오유진이었다. 유진은 여전히 여왕처럼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선주를 발견했다.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유진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우아한 걸음걸이로 선주에게 다가왔다. 어머, 이게 누구야? 하선주 맞네. 난 내가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용케 왔구나. 달콤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유진은 노골적으로 선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어보았다. 그런데 선주야, 너는 예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여전히 꾸밀 줄도 모르고. 요즘 세상에 누가 동창회에 이렇게 입고 오니? 혹시 아직도 어렵게 사는 거니? 주변의 동창들이 크크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선주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눈빛으로 유진을 마주 보았다. 오랜만이네, 유진아. 넌 여전하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버릇.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걱정돼서 그러지. 그래도 여기 강남 호텔인데 내 옷 보면 같이 있는 사람들까지 격이 떨어져 보인달까? 유진이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하며 말하자 그녀의 옆에 있던 또 다른 동창 김수연이 거들고 나섰다. 김수연은 학창시절 내내 유진의 옆에 붙어 다니며 시녀 노릇을 하던 아이였다. 그러게 말이야. 유진이는 남편이 국내 최대 로펌 대표 변호사라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사는데 누구는 아직도 저렇게 악착같이 사는 거 보면 안쓰럽다. 선주, 너 아직도 직장 다닌다며? 무슨 일 하는데? 선주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응. 직장 다녀. 나라 지키는 일. 그 순간 연회장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나라 지키는 일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깬 건 역시 유진의 비웃음이었다. 푸, 나라 지키는 일? 그게 뭐야? 무슨 동사무소에서 일하니? 아니면 구청? 우리 남편은 이번에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는데. 내가 한 달 내내 벌어야 우리 남편 하루 술값도 안 되겠다. 그들은 선주가 군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평범한 하급 공무원이나 그와 비슷한 직업을 가졌을 거라 지레짐작하며 마음껏 조롱했다. 선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말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랍스터와 안심 스테이크가 화려한 자태를 뽐냈지만 동창들의 대화 주제는 음식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더 맛있는지를 겨루는 거대한 과시의 장이었다.
우리 아들 이번에 필립스 엑서터 아카데미 합격했잖아. 1년에 학비만 1억이 넘는데 애 아빠는 그게 대수냐는 듯이 바로 송금하더라니까.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 토스카나에 있는 빌라를 통째로 빌려서 한 달 정도 쉬다 왔어. 올리브 밭에서 마시는 와인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 너희는 휴가 어디로 다녀왔니? 우린 그냥 남편이 새로 뽑은 벤틀리 길들릴 겸해서 남해안 드라이브나 좀 하고. 차가 너무 조용해서 달리는 것 같지도 않아.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선주는 철저한 이방인이었다. 선주가 마주하는 현실은 토스카나의 햇살이 아닌 DMZ의 설이 내린 철책선이었고 벤틀리의 정숙함이 아닌 자주포의 굉음이었으며 자식의 유학이 아닌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늠름한 격려였다. 사는 세계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바로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오유진이 굳이 큰 목소리로 선주를 향해 말했다. 그런데 선주야, 아까 나라 지키는 일 한다고 했지? 남편은 뭐 해? 너가 아직까지 일하는 거 보면 남편이 능력이 좀 딸리나? 모든 시선이 다시 선주에게로 향했다. 김수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었다. 맞아, 궁금하다. 어떤 분이시길래 아내를 저렇게 고생시킬까? 선주는 잠시 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주변과 달리 고요한 호수 같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사를 가르치는 교수야. 교수? 어머, 교수님 사모님이셨네. 유진은 과장되게 감탄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가득했다. 그런데 교수 월급 쉬어서는 강남에 집 한 채 사기도 벅찰 텐데. 그것도 그냥 교수도 아니고 군대 교수라니. 돈은 더 안 되겠네. 그 나이 먹도록 일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 안 됐다, 선주야.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쏟아졌다. 그들에게 육군사관학교 교수라는 직함은 가난한 학자 혹은 융통성 없는 군인 정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았다. 남편의 명예로운 직업이 저들의 속물적인 기준 앞에서 무참히 난도질당하는 순간 선주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하선주 도시락. 매일 빵 하나에 우유 하나였잖아. 소풍 때도 김밥 한 번 못 사오고. 그 말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헤집는 기폭제가 되었다. 유진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그 기억을 이어받았다. 아, 기억나지.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잖아. 한 번은 내가 먹다 남은 빵을 던져주니까 그걸 또 주워서 먹더라니까. 자존심도 없는 애인 줄 알았지. 유진이 지어낸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가난했던 소녀를 조롱하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을 뿐이었다. 선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시끄럽던 연회장의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선주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주눅 들었던 어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지휘하며 단련된 전장의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수도군단의 모든 장병이 공포에 떨면서도 동시에 경외해 마지 않는 관악산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유진아. 선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연회장 전체를 장악할 만큼의 힘이 있었다. 그래, 우리 집은 가난했어. 하지만 난 단 한 번도 그걸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 없어.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진정으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야. 그 가난을 핑계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 현실에 안주하고 더 나은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는 것. 그리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람을 옷차림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고 타인의 약점을 들춰내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너희의 그 비루한 모습.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유진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김수연을 비롯한 다른 동창들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너희가 말하는 성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 비싼 차, 넓은 집, 명품 가방이 너희의 성공이라면 축하하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성장은 그런 게 아니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용기,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의 삶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의 단단함이 진짜 성장이고 성공이야. 선주는 연회장에 모인 모든 동창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는 크게 실망했다. 25년이면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변하는 시간인데 너희는 고등학생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자신들을 압도하는 선주의 기세에 눌려있을 뿐이었다. 바로 그 어색하고 팽팽한 정적을 깨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듯 한껏 들뜬 목소리로 외쳤다. 자자, 동창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이제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아내들을 위해 기꺼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멋진 남편분들을 모시고 다 함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경쾌한 음악과 함께 연회장 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편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동창들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돌았다. 그들은 방금 전의 창피함은 잊은 채 자신의 남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오유진은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다. 그녀의 남편은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누가 봐도 성공한 남자의 풍모를 풍겼다. 얘들아, 우리 남편 이민혁 씨야. 지금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대령이라는 계급은 다들 알지? 김수연도 질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남편을 끌어왔다. 우리 남편은 최진석 중령이야. 지금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대대장 맡고 있잖아. 대령, 중령이라는 직급이 나오자 주변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여자들에게 현역 장교, 그것도 영관급 장교는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다. 오유진의 어깨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다.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힐끗 하선주를 쳐다보았다. 내 남편은 고작 군대 교수라며? 내 남편은 합참에 근무하는 대령이야.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민혁 대령과 최진석 중령을 비롯한 여러 명의 현역 장교들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도권 인근에 근무하는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다. 연회장 한 구석 자신들의 아내가 그토록 조롱하던 그 수수한 차림의 여자. 자신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례를 올리고 그 명령 하나에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존재. 수도권 방어에 살아있는 전설 관악산 호랑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모든 것에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오유진과 김수연이 자신들의 남편을 내세워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이민혁 대령은 아내의 팔짱을 풀고 연회장 안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보직을 거친 엘리트 장교로서 그는 낯선 장소에 들어서면 본능적으로 전체 상황과 주요 인물을 파악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는 방금 전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이 한 여자를 둘러싸고 조롱하던 광경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고요하게 서 있던 그 여자의 형체가 왠지 모르게 눈에 밟혔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연회장 한 구석에 서 있는 하선주에게 닿았다. 순간 이민혁 대령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볐다.
잘못 본 것이라고, 닮은 사람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부정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검소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그 서늘한 눈빛과 강철처럼 고든 자세는 매일 국방부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수도사단장, 하선주 소장님? 이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의기양양하게 짓거리던 말들이 뒤늦게 뇌리에 스쳤다. 가난했던 애, 볼품없는 직장, 능력 없는 남편. 세상에. 그의 입에서 신음과도 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내 오유진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깨닫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집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대재앙이었다. 자기야,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유진이 그의 팔을 흔들며 묻자 이민혁은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이 그녀의 손을 뿌리쳐냈다. 그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뻣뻣하게 굳은 몸을 돌려 하선주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사열을 받는 신병처럼 절도가 넘쳤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돌발 행동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오유진은 창피함에 얼굴을 붉히며 여보, 어디가? 하고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민혁 대령은 정확히 하선주의 세 걸음 앞에 멈춰섰다. 그는 구두 뒷굽을 딱 소리가 나게 붙이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자신의 군 생활에서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오른손이 번개처럼 관자놀이로 향했다. 칼날같이 곧게 편 손, 흔들림 없는 눈빛.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소음이 순간 증발했다. 충성. 합동참모본부 대령 이민혁. 사단장님, 여기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외침은 연회장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은 사람은 아직 많지 않았다. 하지만 현역 대령이 보여주는 완벽한 군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겼다. 그것은 신호탄이었다. 남편을 따라 연회장에 들어와 있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최진석 중령이 사단장님이라는 단어와 이민혁 대령의 경례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그 역시 하선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몸이 기계처럼 반응했다. 충성. 사단장님. 최진석 중령이 이민혁 대령의 옆으로 달려와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다. 뒤이어 연회장 곳곳에 흩어져 있던 다른 장교 서너 명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경악한 얼굴로 달려와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연회장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경쾌하던 파티 음악은 누군가 꺼버린 듯 멈췄고 사람들의 웃음소리, 대화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현역 장교들의 우렁찬 경례 구호만이 정적을 갈랐다. 오유진은 얼어붙어 있었다.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인 자신의 남편이 저 초라하고 볼품없던 하선주에게 사단장님이라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사단장? 사단장이 뭔데? 내 남편보다 높은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덜덜 떨리는 고개로 남편과 하선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선주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무표정이야말로 가장 압도적인 권위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경례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김수연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 최진석 중령이 사시나무 떨듯 떨며 경례를 올리는 모습을 본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들이 지난 1시간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모욕을 주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군에 대해 잘 모르는 한 동창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기,
그런데 뭐길래 대령, 중령들이 저렇게 깍듯이 대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한 남편이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분은 그냥 사단장이 아니야. 별 2개 소장이라고.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분이야. 군 내부에서는 살아있는 전설, 관악산 호랑이로 불리는 분이야. 저분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간 우리 남편 같은 영관급 장교는 그냥 끝나는 거야. 별 2개 소장, 사단장, 그리고 관악산 호랑이.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오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가난뱅이 하선주. 그 하선주가 대한민국 군부의 최고 실세 중 한 명이었다. 자신의 남편은 물론 네로라 하는 기업 총수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오유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웃음거리가 된 것은 하선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이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남편의 손으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찮은 인간인지 남김없이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선주는 자신에게 경례를 올린 장교들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모두 편히 쉬도록. 오늘은 사적인 자리이니 격식은 차리지 않아도 좋다. 이 대령, 최중령도 편하게 있게. 아닙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감히 어떻게. 이민혁 대령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선주는 더 말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얼어붙은 채 자신을 바라보는 오유진을 마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조소는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과 서늘함,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연민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 연민의 눈빛 앞에서 오유진은 지난 25년간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사진 촬영을 위해 선주가 단상 중앙에 서자 이민혁 대령과 최진석 중령을 비롯한 장교들은 마치 호위무사처럼 그녀의 양옆과 뒤쪽에 완벽한 부동자세로 섰다. 반면 오유진과 김수연은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유진은 이 한 장의 사진이 앞으로 자신을 영원히 괴롭힐 족쇄가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동창들이 벌떼처럼 선주에게 몰려들었다. 위선적인 칭찬과 아첨이 쏟아졌지만 선주는 의례적인 답변만 할 뿐이었다. 그때 이민혁 대령의 손에 이끌려 거의 반쯤 끌려오다시피 한 오유진이 선주의 앞에 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선주야. 유진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닌 오직 자신과 남편의 안위를 위한 자기 변명일 뿐이었다. 우리 남편한테는 그냥 우리 둘이 친한 친구 사이라고만. 그렇게만 말해주면 안 될까? 제발. 선주는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유진을 내려다보았다. 연회장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선주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민혁 대령의 운명이 결정될 터였다. 복수할 기회였다. 그녀가 한마디만 하면 2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이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선주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개 들어, 유진아. 유진이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선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무나 담담한 용서의 말. 그 순간 941생으로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이민혁 대령이 폭발했다. 그는 아내 오유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당신,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우리가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알아?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도 모자랄 분께 당신이 감히. 이민혁의 고함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오유진의 자존심을 지켜주던 마지막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평생 남들 위해 군림하던 그녀가 성공의 상징이라 믿었던 남편의 손에 의해 모든 동창들 앞에서 처참하게 끌어내려지고 있었다. 오유진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창백한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렸다. 사단장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이게 끝난 일인 줄 알아? 당장 사단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이민혁이 유진의 어깨를 억지로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선주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와 이민혁 대령의 팔을 나직이 제지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손으로 툭툭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벼운 손길에 담긴 무게에 이민혁 대령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흠칫하며 굳어버렸다. 이 대령. 선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그만하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내가 말했을 텐데. 하지만 사단장님. 이 사람이 저지른 짓은 여긴 군부대가 아닐세. 동창회에 와서 부부 싸움하는 모습, 다른 동창들 보기에 좋지 않아. 선주는 이민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아내를 너무 나무라지 말게.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땐 미숙하고 실수를 하는 법이니까. 중요한 건 그걸 딛고 어떤 어른이 되느냐 하는 거겠지. 그 말은 이민혁뿐만 아니라 오유진의 가슴에도 깊이 파고들었다. 선주는 이제 완벽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권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까지 통제하고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듬어주는 아량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다. 이민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이라는 말만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선주는 그들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연회장에 모인 동창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다들 만나서 반가웠어. 25년 만에 옛 친구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길 바랄게. 그럼 이만 가볼게. 선주가 연회장을 나서기 위해 걷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열었다. 모세의 기적과도 같았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장교들은 다시 경례를 올렸고 동창들은 경외와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허리를 숙였다. 호텔 입구에 이르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 박지훈 교수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차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올라타자 선주는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25년간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과거의 망령이 마치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고 있는 도시의 불빛이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는 관악산 호랑이 하선주 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의 긴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